오늘 비도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오셨네요. 네,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부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다들 요새 뭐 이 세금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슈인 이유가 일단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다시피 뭐 세무사들도 포기했다. 나한테 오지 마라. 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자주 바꿨고 또 너무나 복잡하게 바꿔놨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혼선도 많고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이 세금 제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또 대출 규정도 복잡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요즘 이슈가 내년 대선이에요, 내년 대선. 내년 대선 때 이 부동산 정책을 또 세금 정책을 어떻게 이제 펼치느냐, 어떤 후보가 뭔가 좀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이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6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과가 된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6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5월 저거니까. 그래서 6월 1일 전에 매물들을 많이 이렇게 쏟아낼 거라고 봤는데, 근데 쏟아낼 분들은 거의 다 많이 쏟아낸 것 같고, 왜냐면은 잔금을 5월 말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이미 5월 거의 중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직 안 파시고 있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자. 차라리 그냥 종부세를 막겠다. 일단 올해는 막고 보고 내년에는 좀 대선이니까 뭔가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현재 이 규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요즘 뭐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뭐 이번 여당 대표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다시 뭐 조정 한 해 만에 하는데 어차피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올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아마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또 개정이 또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개정세법은 유통기한이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그러면 내년에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 이 세금 제도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세금들이 좀 바뀌었는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가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달인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세금은 주로 이제 이런 세금들을 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요 취득세죠, 취득세. 요 취득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죠? 60일까지 신고해라. 그러면은 이때 취득한 날은 등기를 말할까요? 아니면 잔금 치른 날을 말할까요? 잔금이 먼저예요? 등기가 먼저예요? 잔금이 먼저, 잔금이. 그러니까 이때 취득일은 잔금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등기부터 하고 잔금 주면 자, 등기를 먼저 하고 잔금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빠른 날. 네. 근데 등기를 먼저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는 이제 빠른 날. 그러면 요거는 요 취득세 신고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이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인가요? 법무사 사무실인가요? 자, 이게 의외로 세금 제도,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요 취득세는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장한테 맡겨요. 왜 그러냐면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내면은 영수증을 끊어주겠죠? 그럼 세금 영수증 끊어주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업무를 누가 하죠? 법무사 사무장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장님한테 자료를 주면 그분이 다 알아서 이제 등기 이전 해주고 여러분한테는 이제 수수료, 뭐 법무 수수료 얼마, 뭐 등기 이전 비용 얼마 이게 첨부해서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물어봐도 잘 몰라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취득세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무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자, 이제 곧 7월이 다가오는데 7월이 되면은 요 건물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건물분. 그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토지분 재산세가 날라와요. 토지분.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요 판교에다가 뭐 땅을 하나 사뒀다. 그러면 요 토지 땅은 뭐 고길에다 뭐 땅 하나 사놨다. 그러면 토지분은 이제 9월 달에 거기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뭐 상가를 여기 판교밸리 요 상가를 뭐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건물은 7월 달에 거기서 날라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살고 계신 이제 아파트는 두 번에 나눠서 나와요. 이거는 2분의 1은 7월 달에 날라오고 2분의 1은 9월 달에 날라옵니다. 다만 이제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번만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두 번 나눠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한 번 받으세요? 두 번 나눠서 받으세요? 두 번 나눠 받으세요? 평가 금액이 좀 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금액이 좀 돼야지 두 번 나눠서 내는 거고 평가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 한 번밖에 안 나누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종합소득세. 요 종합소득세가 바로 5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어제도 제가 강의하는데 이분 내가 이제 여기는 그 부동산을 이 부모님이 여기저기 막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공유도 해놓고 막 복잡하게 이게 개인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유가 또 돼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공유를 해놓으니까 이거를 팔 때도 서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형제끼리.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어때요? 땅이든 건물이든 법인으로 넣어놓으면은 만약에 거기서 그 같이 하는 사람한테 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주식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 법인의 주식만 서로 주고 받아버리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이 좋은 거냐 법인이 좋은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법인이 장점된 거는 나중에 뭘 이렇게 넘겨주기가 좋아요. 법인은 부동산이 법인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주식만. 그런데 개인 부동산으로 엮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등기 비용이 들어가죠. 이전 비용이 다 발생이 되는 거야.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지분 가지고 서로 뭐 맞네트리네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건물이라든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법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 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정리하기 좀 수월하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이제 결산을 해요.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은 이제 12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 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몇 월 달에 신고할까요? 법인세는 3월 달에 보통 3월 달에 죠. 왜냐면 12월 말 결산이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3월 달에 하는 거고 우리 개인은 이제 5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이번 달.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은근히 부가가치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거래 금액이 몇 프로죠? 10%잖아요, 10%.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판교나 저 남양주 왕숙지구에 있는 땅을 만약에 사셔요. 그럼 토지를 사면은 부가세를 낼까 안 낼까요? 이 땅값이 1억이야. 자, 부가세가 있다 없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해. 토지 거래는 파는 사람은 양도세 신고하면 되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하면 되는 거야. 부가세는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예? 상가. 네, 상가. 우리 판교 상가. 또 부가세가 있는 거.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상가 임대료. 네, 그렇죠. 아파트 임대료는 어때요? 아파트 임대료. 아파트 월세 300. 아파트 월세 300. 건물용만. 네? 주택 임대료는 어떻게 없어요? 아파트 월세 500. 월세 500이에요. 500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월세 500이든 1000이든 없어, 아파트는. 주택의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파트나 원룸 임대해서 그 월세 받으면 부가세 낸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택은 없어요. 주택은.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 있어요, 없어?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택 없으면 오피스텔 중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 사업자분은 낸 사람만. 네, 있죠. 부가세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어떤 주차 업체에 가서 와서 자기네가 이거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대. 그래서 지료를 받아요. 지료를. 그러면 그 지료는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지료. 토지 임대. 토지는 아깝다고 말씀하시죠. 임대는 자, 이게 이거 맨날 헷갈려요. 이게 토지 매매는 없어요. 근데 토지 임대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대지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다. 그 나대지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나대지 월세.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은근히 이 부가세 좀 헷갈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유형이 있는데 사업자 유형이 좀 중요한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가 있고 이제 간이 사업자 들어보셨죠? 네. 간이 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간이 사업자가 될까요? 매출 규모. 연 4천? 7천? 7,500? 아니요, 4,800 이하일 때. 4,800 이하. 이제 아는 거 다 나왔어요? 네. 자, 이게 작년에 4,800 기준이에요. 4,800. 근데 요즘 이제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해서 이걸 8,000으로 늘린 거예요. 8,000으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간이 사업자라고 그래요. 간이 사업자. 그럼 그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가 이거밖에 없느냐? 또 있어요.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들어보셨어요? 면세 사업자. 그러면 어떤 물건이 면세 사업자가 될까요? 어떤 물건이? 농산물? 아니,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거니까.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무슨 사업자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예요. 주택 월세는 부가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업을 여러분이 하신다. 뭐 다가구 뭐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다세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면세 사업자 등록을. 그럼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는 거야. 부가세 신고는. 대신 1년에 한 번 이제 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데 만약에 내가 상가를 갖다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준다. 그럼 나는 이제 일반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일반 사업자를 내죠. 그럼 일반 사업자가 되면은 1년에 2번 신고하시면 돼요. 2번. 부가세 신고는. 그럼 1년에 2번이니까 6개월 단위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치 월세에 대해서 이월은 이제 그 다음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 받은 거는 몇 월 달에? 7월 달에.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7월에서 12월까지 받은 임대료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대신 이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해야 돼, 4번. 그럼 몇 개월 단위로 하면 될까요? 4번이니까. 3개월 단위죠, 3개월 단위.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4월 25일. 그다음에 4월에서 6월은 7월 25일. 7, 8, 9는 10월 25일. 10, 11, 12는 1월 25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간이 사업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한 번. 한 번이니까 언제예요? 1월 달에. 1월 달에. 간이 사업자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그래서 이름이 간이에요, 간이.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간소하게, 간편하게 신고하는 사업자. 이게 간이 사업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요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는 요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또 내는 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그러면 요 종부세는 언제까지냐? 12월 달에 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관할 세무서장한테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양도세. 양도세는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는 거냐? 양도일, 즉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그럼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7일인가요?
그럼 5월 오늘 17일 날이 잔금날이야.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면 좋을까요? 7월 말까지죠. 5월 17일이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까지 신고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이분은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건데 무조건 해야 돼. 네. 안 하면 좋은 게 안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납부하는 부동산 세금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개정이 된 건지 한번 또 볼까요? 자, 일단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일단은 주택분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생겼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물건 중에서 취득 물건 중에서 주택이죠, 주택. 그러면 상가나 토지는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만. 그 다음에가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겠다. 그러면 요것도 뭘 인상하는 거냐? 주택을 위주로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다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주택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좋아요? 관심이 있는 게 좋아요? 관심이 없는 게 좋지. 네? 관심을 둔다는 것은 자꾸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현상이 발생된 게 네? 어떤 거예요? 다주택자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주택자가 이게 괜히 미안하게 됐어요, 이게. 네? 아니, 엄마는 왜 다주택자인 거야 도대체? 네? 왜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왜 그 화를 우리한테 푸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니 저 옆집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비과세가 되고 세금 혜택도 많고. 그러면 주택 말고 다른 걸 좀 사놓든가 하지 왜 주택을 늘려놔가지고.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이제는. 아파트는 뭐가 안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아파트는. 근데 엄마 아파트를 막 늘려놓은 거야. 왜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는 물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좀 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미안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는 물건 갖고 있어서 미안해. 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요즘 어디로 가요? 빌라로 가는 거예요, 빌라로. 다세대 빌라. 그렇죠? 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개정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다 중과 인상은 타겟이 다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을 사도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다 팔아도 중과하겠다. 이거를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6월 1일. 6월 1일부터 이제 이거를 시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주택수를 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럼 주택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뭐 팔든가 증여해 주든가. 근데 문제는 안 팔려요. 이게 문제야 또. 왜? 이거를 팔면은 상대방은 또 뭐가 돼요? 본인이 다주택자가 되는 거야. 아니 이 폭탄을 왜 나한테 주냐 이거지.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하고 작년에는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게 뭐냐? 증여예요, 증여. 증여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여했어요, 증여. 증여세 신고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리 저리 가나 다 돈 받아. 그렇죠? 팔아도 돈 받아, 증여해도 돈 받아. 국세청만 지금 살판 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냥 하자, 그냥.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증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증여세 다 내겠다, 그냥 차라리.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원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주택 가액에 따라서만 뭐 6억까지는 1%, 9억 넘으면 3%, 4주택자일 때만 12% 이렇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조정지역의 3주택자가 되면 규제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러면 이분이 판교나 분당의 무주택자 전세로 살다가 자, 분당 조정지역이죠? 분당 조정지역에다 집을 사면은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과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조정적의 집이 있는데 조정적의 집을 또 사서 집이 두 채가 되면 몇 프로 된다? 8%를 매기겠다는 거야. 8%.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왔는데 얘가 만약에 6억 원이면 1%거든요. 6억까지는. 그러면 1주택자가 되면 6억에 1%면 600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2주택자가 되면 6억에 8%면 얼마나 돼요? 68에 48, 4,800만 원 내는 거예요. 4,800. 몇 천을 내야 돼요, 세금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비조정 지역은 중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비조정 지역은 중과가 안 되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 지역의 연접 지역이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은 중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당에서 조정 지역이 아니었던 데가 어디예요? 수원이었죠, 수원. 그래서 수원으로 몰려갔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수원도 묶인 거야, 지금. 그럼 수원을 묶이니까 어디로 가요? 더 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지역의 연접 지역은 주택 거래가 활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중과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조정 지역은 문제가 안 되냐?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비조정 지역은 집이 몇 채? 세 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제 1주택자야. 그럼 만약에 내가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인데 내가 머리 아프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그럼 이분은 뭐야? 누구한테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무주택자한테 파는 게 제일 좋지. 그러면 그 사람은 중과를 안 맞으니까 거래가 그나마 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매수인도 집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제 이걸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이제 매수자가 붙어주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조정적은 이제 2주택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비조정적은 몇 주택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주택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정 이슈가 지금 제일 크다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찍힌 사람이 있어. 바로 법인이야, 법인. 주택법인들. 아까 법인이 좋다며. 물론 법인 좋은데 그 법인 중에서 주택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 법인들은 완전 원타켓이 됐어요. 무조건 몇 프로? 12%야. 법인 이름으로 집 사면 무조건 12%.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자, 무슨 법인이라고요? 주택법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이 아닌 물건, 꼬마 빌딩, 상가, 토지 이런 법인들은 규제한다는 뜻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법인을 만들면 문제가 많다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주택 법인을 만들어서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주택이 아닌 법인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도 어떤 법인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법인을.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집을 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잖아요. 집이 내가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조정적에서 집을 사면 중과가 되니까 그러면 2주택부터는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절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용히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를 막 그냥 유튜브에다 막 홍보하고 전문가들이 막 법인이 좋습니다. 뭐 책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세청이 안 받겠어요? 아이고,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죠. 딱 걸렸어 아주.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징여로 가는 거야. 주택수를 분산을 하면 징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징여를 하자. 그래서 징여는 3.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또 국세청이 안 거야. 아이고, 이제는 또 징여로가 준비했지.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몇 프로? 12%예요. 1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법인을 만들거나 징여를 통해서 주택수 줄이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다만 정부 고시가가 3억 원 이상이니까 3억 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조정지역일지라도 몇 세대 몇 주택자? 하여튼 현 정부 들어서 제일 인기자 1세대 1주택자. 어? 제일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에 징해줬을 때는 12%가 아니라 몇 프로? 3.5%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1세대 1주택자가 다 정리하고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환영을 받는 분이세요? 환영을 못 받는 분이세요? 못 받고 있어요. 집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받을 거 같은 왜 뭐하러? 네.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응? 다주택이 된 게 무슨 뭐 죄인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지금 규정이 이런 거를.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작년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그때부터 생긴 건데 그 이전에 이제 매매 계약을 치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종전 규정으로 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 취득을 하면 다 중과를 하느냐?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자, 뭐냐면 종전주택을 옛날에 먼저 산 집을 일정 기간, 이때 일정 기간은 이제 3년.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무슨 지역에 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이내 처분해라? 1년 이내. 자, 그러한 집을 처분할 때는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과 안 하겠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기간 3년 또는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차액이 추징이 뭘까요? 추가징수, 추징 처리되는 거예요. 즉 이건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리 못하면 다 중과세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분당에 집이 있어. 분당에 집이 있어요. 분당은 조정지역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강릉에 어디 부동산학과 교수님 만나러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강릉 갔더니 강릉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니까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딱 점심 때 바닷가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물어보니까 강릉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 올랐더라고. 그럼 2억짜리 집이 4억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오른 거예요. 이게 문제지. 내 집만 올랐으면 얼마나 좋아. 다 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기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사를 못 가는 거야. 다 올랐기 때문에 나도 많이 올랐지만 저 사람 집이 더 올랐어요. 그럼 내가 웃돈을 더 줘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웃을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분당에서 있다가 강릉, 비조정적인 강릉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보통 강릉에 있는 뭐 아파트가 뭐 롯데캐슬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사는 거야. 그러면은 요 강릉 집을 사놓고 이걸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몇 년 안에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3년. 왜냐면 조정적이고 강릉은 조정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적에서 비조정적으로 이사를 가면은 3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럼 여기서 1년은 뭐냐면 여기 써놨잖아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라고 돼 있죠.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1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조정지역이라도 어떤 분은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어떤 분은 1년 안에 팔아도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일시적인 2주택에서 비과세 판정이 굉장히 까탈스럽게 변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또 어떤 분은 2년 이내 팔아도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몇 번 바뀌었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이 3년 이내 매도인지 2년 이내 매도인지 1년 이내 매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류, 등기부 서류라든가 그런 서류,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서류로 상담받아야지 말로 대충 안 됩니다. 이거 다 조사하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해요, 국세청에서 요즘. 요거 판단 잘못해가지고 추징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네. 대충 안 넘어갑니다, 요즘. 왜냐면
국세청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국세청에 대한 그걸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를 그냥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현찰로 어디 땅에다 묻어놓은 거 말고는 다 파악이 돼요. 네. 모든 정보 자료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인 거야, 얘네들이. 모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전산화돼서 그래요. 여러분 자료가 다 전산화돼 있던가요? 요즘 이따 종합소득세 신고 얘기하겠지만은 홈택스 아시죠?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연말정산 이런 것도 그냥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소득공제 받을 때 보험료 의료비 같은 거는 만약 의료비다. 내가 병원 갔다. 그러면 병원 치료 받았다. 그러면은 옛날엔 병원 원무과 가서 그거 띄어야 돼요. 원무과 가서 저 발급해 달라고 하고 또 각 보험사에다 전화해가지고 팩스로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떠요, 다 떠. 그래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이거 누르기만 하면 돼, 누르기만 하면. 그럼 자동으로 다 뜨기 때문에 여러분 신용카드 쓴 거에 다 나와요. 그러면은 탁 누르면 자동 계산이 다 돼.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이게 편한 대신 그만큼 우리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야, 이게. 옛날에는 누락이 많았어요, 사실은. 어디 시골 읍단위, 면단위 그런 데는 공적 장부가 누락되는 게 많았다고,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분이 분당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국유지인데 자 무허가 주택, 국유지다 보니까 허가 안 나는 거야. 근데 거기가 무허가 주택을 갖다 샀는데 여기가 재개발 예정지야. 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 집을 팔아요. 그러면 집이 한 채일까 두 채일까 이거예요, 지금. 그럼 무허가는 내 이름은 등기 안 나오죠? 내 이름은 등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착각 말하는 게 무허가니까 등기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 하고 이 집을 팔아서 양도세 신고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서 날라와요. 3천만 원 되세요. 4천만 원 되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무허가 주택도 다 관리하고 있어. 무허가 주택도요 대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도 많다고. 그러니까 무허가인데 알겠어? 다 안 되니까 그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분은 집 두 채야. 두 채니까 세금 내야 된다고 이게. 그렇죠? 그만큼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당이 되면 참 좋은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서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 문화재, 농어촌주택, LH 공사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사업 등등 자 이런 주택은 이제 중과를 안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이 있다. 즉 단독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공동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사실 상속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예기한을 준 거야. 그러면 돌아가신 날부터 몇 년까지는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말자. 그러면 만약에 공동 상속주택을 받고 있으면은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거지.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이해하시겠죠? 네. 주택을 사서 건설로 바꿀 때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주택으로 해서 근생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거를 지금 요새 다 조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 여기 질문하신 선생님만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신고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주택이었다가 갑자기 근생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이거를 근생으로 볼 것인가?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현황조사 나와요. 이런 거는. 뭐예요? 아니 지금 상속 말고 지금 다른 주택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걸 예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죠. 조사관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공부상 주택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온 거야. 그럼 과연 상가였는지 보니까 상가 월세 신고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그걸 상가로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사관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겠어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실수하길 바라지. 실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입니다.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야, 이게 6월 1일부터. 그래서 이 6월 1일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보면은 가장 규제가 되는 분들이 이거예요. 집이 세 채가 되거나 조정지역의 집이 두 채가 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 내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판단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전에 주택수를 줄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늦었어. 이제 지금은 계약처도 뭐 완전 계약금 치고 바로 일주일 이내 뭐 장치를 안성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두 채가 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작년에는 얘가 0.6에서 3.2% 냈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 개정은 요걸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0.6에서 1.2%면은 몇 배가 늘어난 거죠? 두 배가 늘어난 거, 두 배. 그렇죠, 두 배가 늘어난 거. 그다음에 3.2에서 6%가 되면 거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주 타겟이야, 이분들이.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 아예 6억공제라든가 세부담회 상환을 안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부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쳐진 금액에서 6억을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가 돼서 합계를 냈더니 공시가가 10억 원이야. 그럼 10억 원에서 얼마를 공제를 받아요? 6억.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법인의 주택분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마저도 없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법인은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들이 매물을 쏟아낼 거라고 봤는데, 근데 문제는 법인 입장에서는 매물을 쏟아내는 물건은 뭐 비조정 지역에서 있는 뭐 별로 오르지 않는 것들, 뭐 그런 거는 쏟아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잠실 5단지 갖고 있어요. 파시겠어요? 잠실 5단지 파시겠어요? 네? 파신다고요? 그걸 왜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은 거야. 아니 세금 내더라도 5단지를 내가 어떻게 팔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쏟아낼 거라 봤는데 안 쏟아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2020년도는 뭐 15, B가 13억, 근데 이게 16억 5천, 14억. 뭐 요즘 뭐 10몇 억은 이렇게 느낌이 없어,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20억, 30억 가는 거니까 그냥 10몇 억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얘네 같으면 엄청 높은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감이 없게끔 만들었어, 지금. 그러면 이걸 합쳤더니 시세가 한 33억이에요. 그래서 정부 고시가로 했더니 28억 더 줄겠죠? 그럼 정부 고시가로 산정을 해보니까 예상 종부세가 2,650만 원이야. 그런데 이것이 올해 기준으로 했더니 얼마로 돼요? 6,856만 원.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죠. 2.5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안고서 부담을 할 거냐, 얘가 문제지. 그렇죠? 근데 잠실 5단지가 이걸 냈는데 이 5억, 3억, 뭐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 예? 그럼 내겠다 이거야, 차라리. 6,800 낼게.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종부세는. 그나마 다행이죠. 이걸 세대별로 합산해 버리면 이건 뭐 더 눈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지금 한 4,200 정도 늘어나는 건데 이 부담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걸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 종부세가 납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소유자들이 뭐 많긴 한데 뭐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내고 있지는 않잖아. 근데 12월 달에 종부세 내고 나면은 이제 빵 한 대 맞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그렇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관망세다. 일단 어쩔 수 없다. 이제 6월 1일 이미 다 됐는데 뭐 어떻게 해? 나는 정리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내고 보자.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게 되냐면 2017년도에 김현미 장관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딱 발표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아파트를 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안에 정리하면은 세금 규제 안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팔았어. 근데 팔았는데 어떻게 됐죠?
계속 집값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중개사 한번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 사장님 팔았어 안 팔았어? 저는 안 팔았습니다. 네? 당신 안 팔면서 왜 나보다 팔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학습 효과가 한번 생기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이 세금 때문에 이걸 팔았는데 이게 또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세금은 내가 6,800 냈는데 올라간 건 1억이 더 이상 올라갔어. 2배 올라갔어. 그러면 내 입장 손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관망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세청은 뭐 가지고 있어도 돈 벌어, 징해도 돈 벌어, 팔아도 돈 벌어. 어떠냐? 국세청만 놓아놨어요 지금. 예. 자, 어떤 말씀드린 바로 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게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요거는 뭐냐면 부부 공동 명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환영을 받는 분들이 몇 세대 몇 주택자라고요? 1세대 1주택자야. 가장 환영을 받는 분들이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단독 명의 시 세액공제를 뭐 고령자 60세 이상. 근데 좀 약간 이게 와닿진 않아요. 60세가 고령자예요? 60세가 무슨 고령자야. 그러니까 중년 오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세법상은 그렇게 돼. 세법상은 60세를 고령자로 봐요. 어쨌든 좋지 뭐 혜택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에 따라 20%, 30%, 40%.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5년이면은 뭐 24, 45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인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줬는데 그러면 공동 명의는 안 됐거든요. 공동 명의는 안 됐어. 공동 명의는 이 혜택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지. 아니 그러면 요즘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부 공동 명의 한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어도 세금 공제 혜택이 없고 1인 명의로 된 사람만 혜택을 준다. 이 논리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부터는 공동 명의자도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동 명의는 12억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 명의는 12억은 뭐냐면 아까 인별로 세금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공시가가 12억이야. 그럼 12억이면 아까 주택은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었어요. 6억 원. 그럼 6억 공제를 받는데 이거를 부부 공동 명의니까 12억에서 6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6억씩 나눠서 빼는 거야. 인별이니까. 그럼 만약에 12억짜리인데 얘가 만약에 그 부부 공동 명의로 5대5로 돼 있다. 그러면 12억을 6억씩 쪼개면 되겠죠. 그럼 6억에서 6억 공제를 받으면 종부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단독 명의처럼 이렇게 9억 공제를 받아도 좋고 선택하라 이거지.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이게 낫지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20억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 20억이면 10억씩 나눠지는 거야. 그럼 10억에서 6억, 10억에서 6억이면 4억에 대해서만 각자 종부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래저래 좋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언제부터예요? 2021년도 6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인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5월 말, 이번 달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은 요 적용을 받는 거야.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주택은 다주택자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나 조합원의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는 40%야.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기본세율. 그럼 1년만 채워도 기본세율로 가요. 그럼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 6에서 45%예요. 6에서 몇 프로예요? 45%. 그러니까 차익에 따라서 6에서 10%, 뭐 20%에서 45%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말까지만 잔금을 치르는 분들은 요 기본세율 적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주택하고 입주권이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예요? 70% 인상이 돼요. 70%. 그다음에 1년 이상일 때는 몇 프로? 2년 미만 60%. 그러니까 이 기본세율을 받으려면 몇 년 채워야 돼? 이분은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조정 지역은 또 뭐예요? 거주 요건 같은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주 타겟이 된 게 분양권이야. 분양권 전매는 1년이 되더라도 무조건 60%예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는 오래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60%, 60%. 그러면 전매 피가 만약에 뭐 5천 붙었다. 뭐 5천에 60% 얼마야? 3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번 거는 내가 벌었는데 국세청이 6을 가져가고 내가 4를 가져가는 거야. 어? 아니 내가 6이고 쟤네가 국세청이 4면 6대 4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번 거는 내가 노력한 건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내가 분양권 샀는데 내가 사 가져가고 국세청이 6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1년 미만은 되게 위험한 거지. 7대 3이에요. 7대 3. 번 거는 내가 다 벌었는데 국세청이 7, 내가 3.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매를 할 수밖에 없다면 1년은 넘겨서 파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자, 다만 이걸 매물 유도를 위해서 올해 6월 1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한다는 거니까 6월 1일부터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2년 이상이면. 그럼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6에서 45%인데 어떻게 한대요? 자, 여기서 2주택, 3주택은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됐을 때는 원래 10%, 20% 할증이었는데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몇 프로 할증이래요? 20%, 30% 할증이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얘가 6에서 45%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26에서 6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 할증하면은 36에서 얘는 75%까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이런 세금을 내면서까지 팔겠냐.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네? 안 판다고요? 그러면 종부세를 그냥 맞고 말겠죠? 네. 차라리 종부세를 맞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세라도 낮춰줬으면은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춰줬으면은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됐을 거야. 원래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 올려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지고 있자. 그리고 이제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어디 여행이나 가자. 어차피 뭐. 부동산만 뭐 아파트만 보면 머리 아파 죽겠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나냐 봤더니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과세 표준 경비 다 제하고 난 금액을 한 4억 9천 정도로 해석을 하고 했더니 2주택자가 됐을 때는 한 5억 정도 차익이 나면은 계략적 세금이 한 2억 2천 정도 나오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한 4,900 정도 늘어서 2억 7,300. 그러니까 한 5천 정도 더 분다는 거죠. 근데 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계략 한 2억 7천 나오는데 6월 1일 양도할 때는 한 4,900 정도 더 붙어서 한 3억 2천. 이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과 전은 계략적으로 물론 이제 이건 그냥 상황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한 5천 정도. 그러니까 몇 천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세금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그러면은 실제로 한 5억 잡으면 5억에서 지금 나가는 세금이 한 3억 2천이니까 내가 실제로 번 거는 한 그러면 2억 얼마밖에 안 되는 내 손에 쥐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홈택스 사이트예요. 근데 홈택스 사이트를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돼. 많이 잘 못하시겠으면은 자제분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애들 키웠다 이때 한번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마이 홈택스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합소득세 모든 정보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다른 세금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클릭, 종부세는 종부세 클릭, 부가세는 부가세 클릭. 자, 이런 거 이제 들여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이 뭐 내가 세금 낸 거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세금 낸 거 납세 증명원 같은 거 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민원 증명 딱 눌러가지고 하셔도 돼요. 네. 근데 하다 안 되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돼. 그러면은 다 요즘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종합소득은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겠다 이거죠.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자. 뭐 거의 의미가 없죠, 이자가 요즘.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 네. 뭐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자하고 배당은 세금료율이 15.4%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법인을 만든다, 상가 법인을 만든다, 뭐 토지 법인 만든다. 그러면은 뭐 상가를 운영해서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법인 주주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 그럼 배당금 받는 거야. 그럼 배당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5.4%, 154만 원 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 이런 분들이 많겠죠. 직장을 다니시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요 급여 소득하고 임대 사업 소득은 합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요 기타는 뭐냐면요. 요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라고 그래요. 기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많이 가는 데가 있죠. 토요일마다 가는데 많이들 사시던데 복권.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뭐죠? 잠실 5단지인가? 잠실 5단지를 잠실 5단지 거기 있는 지하철역을 딱 내리는 잠실역 내리는데 사람들이 줄로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하나 봤어요 했더니 복권 살라고. 거기가 복권 명당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되면요 진짜 줄 서요, 줄 서. 야, 어쨌든 그게 뭐 되겠어요? 하지만 뭐 거기가 명당짜리라고 하니까 그냥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소득이 있으면 이걸 다 합산해가지고 내가 이제 신고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내가 소득공제 받을 게 있으면 뭐 가족이 있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은 뭐 보험료 낸 게 있으면 의료비 낸 게 있으면 이런 거 공제가 있으면은 다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번에는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교수님, 제가 민키를 키우고 있는데 민키는 소득공제 되나요, 안 되나요? 민키는 부양가족 공제가 될까 안 될까? 민키. 네? 본인은 부양가족이래요. 선생님, 근데 민키는 세법상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네. 자기 부양가족이래. 얘한테 돈 엄청 들어간다는 거야. 네, 안 된다. 민키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차감하면 요걸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돈을 벌었는지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신고는 언제까지냐? 요거는 이제 홈택 사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2021년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드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만 일단 해라. 그리고 납부는 한 2달 더 미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성실신고하기 전, 이 성실신고자는 매출이 많은 사업자, 매출이 뭐 10억, 20억 이렇게 개인 사업자인데도 많이 되는 분들은 6월 말까지 성실신고했다는 걸 또 확인서를 내야 돼. 여기는요, 6월 달에. 자, 그래도 내가 모르겠으면은 여기 보시면 9번 없이 126을 누르시면은 네, 됩니다. 그러면 전화하면은 전화가 안 돼요, 잘. 왜?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몇 시에 해야 돼요? 9시 땡 치자마자 바로 전화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서를 찾아가세요. 세무서를 가시면 되는데, 그럼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시면은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토탈 국세청이 내가 실제로 번 건 다 이만큼인데 정말 국세청이 내가 번 거를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만큼 알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수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수입 금액 자료를 갖다가 세무서 가시면 거기 소득세 민원실이 있어요. 그럼 소득세과 그 민원 1층에 있어요. 1층에. 옛날에 소득세과 있었는데 하도 많이들 찾아오니까 그 민원실에 가보시면요. 내가 작년에 번 요 사업소득도 있고 그 근로소득도 있는데 요 소득을 다 알고 싶다 하면은 수익금액 명세서 뽑으러 왔어요 하면은 거기 대기표 줘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연말정산 외에 또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을 뭐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가족분이 하고 계시다 한다면 요 그로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천징수한 자료들을 알고 싶으면 요즘 다 뽑아줘요. 다 뽑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가야겠어요, 이것도? 아침 일찍 가야지, 항상. 9시 땡, 9시 땡 할 때. 그래야지 빨리 해서 나오지. 안 오면 줄 쫙 서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 그거만 하시면은 내가 얼마 벌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클릭 하시면은 요즘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공제 자료도 다 클릭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거의 예상 세금이 나와요. 이게. 근데 너무나 잘 돼 있어,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이제 메뉴가 있어요. 여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종합소득세 딱 누르면 그 신고 메뉴에 여기 돼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딱 클릭하면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따라하기로 합니다. 따라하기로 이렇게. 네. 그래서 납부서 출력하셔가지고 은행 가서 내도 되고. 자, 그다음에 그럼 세금은 세무서에다도 낼 수 있을까요? 자, 원래 세무서는 신고만 받아주는 기관이지 납부는 원래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그러면은 카드 결제가 될까요? 카드 결제? 카드 결제 다 돼요. 지방세도 신용카드 되고 국세도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럼 세무서 가시면 거기서 신용카드 납부처 해가지고 거기 다 있어요.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 여기 신용카드 이거 할부로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거 막 와서 뭐 엄청 물어봐. 뭐 무이자 할부는 되나요? 뭐 6개월 여긴 가전대리점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돼요. 하셔도 가능하다. 그래서 잘 해보고 모르겠으면은 세무서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 분들 외에는 세무서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령자 이런 분들은 정말 모르니까 그 신고하는 걸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은 분은 세무공무원은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없어요. 그건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를 가시면 요즘은 친절하게 해주니까 조사받지 않는 이상은 신고하겠다는데 뭐 친절하게 해주지 뭐 신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